자,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리부스트 하겠다는데, 민생 회복하고 성장을 그러니까 리부스트 하겠다는데, 그러면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확보해야 되고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어디다 쓸 것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요, 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봐보세요. 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난 35년 동안 92년도부터 우리가 성장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소위 그러니까는 이 민주화된 이후에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사실은 이 진행되기 시작했다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큰 위기가 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였잖아요.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계부채로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채를 동원해서 소비를 하게 하고 부채를 동원해서 주택 경기를 부양을 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수출조차도 그러니까 위기에 빠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 충격이 반복될 때마다 우린 주로 가계를 희생시켰다 그랬잖아요. 가계를요. 가계를 희생. 그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 1991 외환위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가 쭉 표로 만든 거예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성장률이 7.8%, 약 8%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는 절반이 가계 소비가 차지하고 그랬었어요. 차지하고 그랬다고요. 건설 투자가 그 다음입니다. 건설 투자가 그 다음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설비 투자보다 건설 투자가 더 높습니다. 높았었어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행진하면서 이게 성장률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성장률을 구성하는 크기에 따라서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건데 주로 시장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가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그 다음에 지식생산, 생산물투자. 지식재산, 생산물투자는 뭐냐면요, R&D, 연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이걸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집계를 하니까요. 그럼 외환위기 전에 한 8%씩 성장을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작년까지 3.7%로 약 4%포인트가 또 떨어졌잖아요. 4%포인트가. 그러면 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뭐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떨어졌는가 봐보세요. 가계소비가 2.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가계소비가. 그 다음에 건설투자가 1.2%가 떨어졌어요. 건설투자는 이거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계소비가 성장률 떨어지는데 얼마를 기여했느냐? 약 3분의 1을 기여한 거예요. 3분의 1을. 그래서 제가 뭐냐면 가계를 희생으로 해가지고 가계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걸 대응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경제 생태계가 붕괴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계 소비하고 건설 투자만 합치게 되면은 성장률 하락의 93%가 이게 차지합니다. 이게 차지해요. 가계 소비가 3분의 2예요. 그러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리부스트 하려면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계 소비를 복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뭐라고 했었을까요? 가계들이 그러니까는 이 중산층과 저소득층들이 이 가계 소비 여력을 그러니까 뒷받침해 주겠다. 지출을 줄여주게 되고 지출을 줄여주고 지원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또 올리고 이런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거기에 맞는 세부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실패한 거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소득주 성장이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라고. 근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이게 실력의 문제인 거죠. 네? 실력의 문제로. 그래서 9호로 끝나고 오히려 두들겨 맞은 거죠. 두들겨 맞은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는요, 가계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때 왜 그런지 아세요? 박근혜 때 우리가 노령연금을 대폭 증액시켰잖아요. 네? 증액시켰잖아. 문재인 때는 뭘 그랬습니까? 대신에 아동연금을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 좀 끌어올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네? 사실 그 두 개에 비하면은 별로 없잖아요. 나오는 게 소비 쿠폰 말고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예? 자, 하여간 성장률에 그러니까 3분의 2가 그러니까 가계소비다 했을 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가계소비하고 건설투자하고 설비투자의 합이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GDP에서 100% 정도 차지했습니다. 비중이. 근데 이게 거의 3분의 2로 줄어들었잖아요. 최근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이게 쭉 떨어진 거예요.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가계소비가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특히 보게 되면요. 뭐가 세부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제일 위가 가계소비고요. 오렌지 색깔이 건설투자고, 설비투자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설비투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설비투자는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수가 쪼그라들어도 수출로 그러니까는 수출로 그러니까 가면서 이게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계소비는 한 15%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제일 많이 떨어지잖아요. 건설투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건설투자도요. 그러니까요. 가계소비하고 건설투자가 거의 한 31%포인트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성장률이 안 떨어져?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 제일 많이, 성장률에서 한 93, 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성장률이 안 떨어지냐고요. 이건 그냥 과학인 거예요. 과학이요. 과학인 겁니다. 예? 이거 봐보세요. 그러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소위 말해서 우리 건설 투자라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신축, 새로 짓는 집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넓은 평수로 늘려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신축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 초기에는 이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계속 이게 그러니까는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을 막 대량 공급을 했어. 해가지고 공급이 돼가지고 더 이제 그러니까 공급은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 절대 규모는 주택 수는 증가하지만은 증가율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선진국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엔 높다가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나중에 주택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기존에 지은 주택들을 다시 그러니까 유지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이게 바뀝니다. 유지 보수로요. 신축을 짓는 것보다도. 예?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건설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건설 투자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면 건설 투자가 줄어든 대신에 다른 부분들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요? 지식재산 생산 투자 이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이 지난 30년간에요. 2.4%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어. 네? 여기 오렌지 색깔이, 밑에 오렌지 색깔이 이게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인데 이게 2020년대 이후에는 거의 정체하고 있잖아요. 정체하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계소비하고 건설 투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정부 지출도 파란색인데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별로 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가계소비하고 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성장률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성장률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건설 투자는 뭐라 썼어요? 건설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건설 경기 부양하는 가계부채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발목을 전달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가계소비는 남은 거는요. 네? 남은 건 가계소비인 거야. 정부 지출을 보게 되면요. 정부 소비하고 정부 투자로 나누는데 정부 소비하고 정부 투자로 나누잖아요. 네? 정부 소비라는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주택소, 공공주택도 제공한다는 교육이라든가 의료 이런 것들이 공공 서비스잖아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가 소비할 걸로, 국민들이 소비하는 걸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 투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투자하는 건 도로, 항만, 교량 이런 거잖아요. 정부 투자도 어느 정도 경제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렌지 색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잖아요. 초창기에는 고속도로도 닦아야 되고 항만도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별 필요가 없잖아요. 소위 SOC 사업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정부 서비스를 봐보세요.
정부 소비가 보게 되면 크게 별로 안 증가해요. 네? 오히려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줄어들었다가 회복한 게 과거 90년대 초나 큰 차이가 없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수출 봐보세요. 그래서 그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걸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2011년 이전까지는 수출이 그 부분을 상당히 메꿨다.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로 바꿨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2011년 이후에는 수출이 그러니까 거의 정체하잖아요. 왜? 미국 시민들이 가계부채를 동원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주던 것을, 소비를 해주던 것이 가계부채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100% 있던 것을 70% 정도까지 이렇게 끌어내렸으니까요. 가계부채를, 미국의 가계부채를요, GDP 대비로요. 예? 끌어내리면서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이 크게 하락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거기다가 중국조차도 자급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1, 2 시장이 크게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둔화되면서 세계 교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했잖아요. 거기다 최근에는 뭡니까요? 경제 블록이, 새로운 신경제 블록이 형성되어지면서 세계 교육에 그러니까는 그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는 그러니까 거의 정체하고 있는 거야. 수출이요. 그럼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나아질 것 같냐고요. 예? 수출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애를 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동안 쭉 줄어든 거 가계소비입니다. 건설 투자를 다시 끌어올리는 건 이건 힘들잖아요. 이거 봐요. 수입도 정체하잖아. 수출이 정체하면 수입도 정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입은 커다랗게 기업이 수입하는 게 있고요. 기업이 투자용으로 수입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네?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반도체 장비들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게가 소비하는 것들도, 가게 소비하는 거 뭡니까? 가게의 소득이 올라가야지 이것도 소비가 증가할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입도 정체하는 것이 이거는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남은 건 뭐냐? 가계 소비가 건설 투자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어. 네? 그럼 건설 부분이 왜 지속적으로 급감을 하느냐? 이걸 보기 전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 고도 성장 기회는요. 이 막대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높잖아. 그러다가 이게 90년대 이후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빨간색은 주로 경기가 침체가 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작지만은 4개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5개가. 그 중에 3개는 뭐냐면 연이고 2022, 23, 24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2022년도부터 22, 23, 24, 3년하고 올해 1분기, 2분기 6개월 연속,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하는데 이게 전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게 1953년도부터야 이게요. 이 통계가 1953년도부터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국은행이 집계한 때부터 보게 되면 3년 6개월 연속 그러니까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기록하는 것은 이게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구조조정. 그동안에 2021년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에 GDP 대비 거의 100%에 육박했다가 가계부채가 2021년 4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미국도 GDP 대비 100%까지 갔다가 이게 금융위기가 뻥 터졌던 거예요. 뻥 터진 거야.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GDP 대비 그러니까 80%가 넘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사고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정도까지 갔다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러니까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꺾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요? 건설 투자가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네? 지방과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설 시장이, 건설 경기가 이게 그러니까는 침체에 빠지는 이유예요. 일부 사람들은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도 여러분들 30년 동안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20년 이상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1인 가구는 증가했어요. 일본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에 그러니까 일부 지역들, 네? 일부 지역들. 사실 그다음에 집값이 지금 우리가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서 평균 그러니까 14억 한다, 맞받아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일반 서민들은 그걸 구매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빚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예?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뛰어든 결과가 뭡니까요? 그걸 빚을 감당하기 못해가지고, 예? 못해가지고 다시 배탄하고 쏟아내는 상황이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매 시장에 이렇게 쏟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요? 예? 강남과 일부 지역의 특수한 지역을 빼놓고선요. 이렇게 봐보세요. 건설 투자액이 금액으로 보게 되면요.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거 봐보세요. 2017년도에 325조로 정점을 찍습니다. 2017년도에 325조를. 그리고 올해 2분기에 271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이거 보기 쓰게 되면 올해 2분기에 271조가 이게 연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이게 언제 때 기준입니까? 2015년 때 기준이야. 2015년 수준 돌아간 거예요. 건설 투자액이요. 그러니까 2015년이 언제입니까? 박근혜 때 빚내서 집사라고 최경환이 떠들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빚을 동원해가지고 이 부추겼던 거 아닙니까? 어? 부동산 시장의 3대 규제를 그러니까는 저기 완화, 폐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문제가 골맞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는 이 부채를 가계가 감당할 수 없으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생계 위기에 생계를 압박하니까는 그 원리금 상한이 이자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압박이 오니까는 예? 압박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네? 정부가 구조조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의 힘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바로 뭐냐? 과잉 투자의 산물이야. 그동안에 성장률이 떨어질 때마다 가계소비가 계속 떨어지니까는 취약하니까는 그때마다 뭐라 했었습니까요? 수출이 안 좋으면은 성장률 끌어올리기 해가지고 한 게 뭐라 했었어요? 가계로 하여금 가계부채, 미래소득을 땡겨가지고 건설 경기를 지원해주도록 이런 정책을 반복해왔잖아요. 반복해오면서 이게 GDP 대비 100%까지 올라간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그러니까는 네? 몸이 이걸 감당을 못하면서 다 배설을 시키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야. 이거 봐보세요. 건설 투자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2011년도 이후에 확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수준으로 거의 다시 이렇게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요.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1990년대 10년, 2000년대 10년, 2010년대 10년하고 딱 보게 되면요. 2010년대 그러니까 건설 투자 증가율이 90년대 수준으로 거의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증가하는데 이게 이때 증가한 거에 대부분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 2014년부터 2017년. 박근혜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2015, 16, 17 이때 증가한 겁니다. 네? 박근혜 때 저희 최경환 때 초이노믹스를 해와서 빚내서 집사기로 이게 그러니까 이때 다 증가한 거야. 이때 3, 4년 동안 확 증가한 거야 이게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증가했었어요. 이 증가한 게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이 엄청 풀리잖아요. 돈이 엄청 풀리면서 예? 이 건설투자 명목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도 봐보세요. 2015년 17년도에 박근혜 최경환 때 이때 거의 10%로 연평균 증가하잖아요. 예? 증가하잖아. 주요국의 건설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한국이 여전히 높아요. 한국이 여전히 높다고. 예? 그러니까는 건설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반등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이 수준이나 구조로 봤을 때는요. 지금 전국 주택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로 이게 쭉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하잖아요. 21년 이후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이게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2016, 17, 18년도에 쭉 올라갔다가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축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유지 보수 시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건설 투자는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앞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성장률을 그러니까 주로 성장률이 떨어졌던 것은 가계소비와 건설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특히 언제 그랬느냐? 2017년도부터 2000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하고, 그다음에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윤석열 정부 때까지 하고 보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부 때 하락폭이 더 커지잖아요. 더 커져요.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한 반토막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뭐냐면 가계소비도 3.0에서 1.6, 건설투자도 1.6에서 마이너스 1.6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다. 예?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행렬로, 그러니까 건설투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가계소비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때조차도 하락을 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이 내용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확장 재정했었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이 구성됐습니까? 됐냐고요. 예? 됐냐고요. 자, 이거 봐보세요. 파란색이 내수의 핵심 축인, 내수의 핵심이 뭐라 썼어요? 가계소비와 건설투자예요. 이게 쫙 하락하잖아. 91%에서 58%까지. 예? 가계소비와 건설투자가요. 그 다음에 밑에 오렌지 색깔은 뭐냐? 가계가 쓸 수 있는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이것도 거의 20%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가계가 소득이 줄어드니까는 내수가, 그러니까 내수 부분이 계속 쫙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성장률을 올리려면은 뭘 올려야 되겠습니까? 가계소비를 올려야 되는데, 가계소비는 가계소득을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야. 성장을 리부스트하고 싶으면은, 민생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복잡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너무 단순하잖아. 예? 이거 봐보세요. 가계의 실질 처분 가능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연평균 증가율과 그다음에 소비 지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외환위기 전까지는요. 이 가계소득 증가율도 한 5% 가깝게 됐지만은 소비 증가율이 더 높았잖아요. 네? 소비 증가율이. 가계소비는요. 한나라 경제 생태계의 출발점이에요. 가계가 소비를 해야지만이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기업도 투자를 하고 이게 돌아가잖아요. 한나라의 경제 생태계는 내부적으로 먼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해외 시장을 놓고서는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생태계가 아니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한강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낙동강에 있는 낙동강하고는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계소비가 생태계의 가장 중심이야. 출발점이고요. 근데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연평균 0.8% 떨어져. 거의 9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9분의 1로요. 네? 가계소비가. 왜 그렇게 됐어요? 가계소득이 4.8% 했던 게 0.7 떨어지니까는, 7분의 1로 떨어지니까는.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왜 터졌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1990년 전후에 우리가 어떤 그 대외 환경에 큰 격변이 일어납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주권이 붕괴되어지는, 예? 소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연방이 해체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붕괴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개방, 금융화라는 이런 시장 개방의 압력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이 수교를 맺고, 중국하고 또 수교를 맺고, 그러면서 뭐냐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당시에 뭐냐면 여러분들 우루과이 라운드 저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계속 데모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쌀 시장 개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개방 압력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OECD 가입 추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런 격변의 시기였었다고. 그걸 잘못 대응을 하면서 이 경제 성장률이 10% 가던 것이 6%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요? 해외 예부의 자본을 동원해다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외부 자본을 값싸게 동원할 때는 굉장히 달콤했지.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94년, 5년대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외부 자금이라는 것은 일시에 또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자본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그 결과가 97년도에 일어난 거고 그게 외환위기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당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내수가 가계소비가 약해지니까는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로 바뀌잖아요.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로. 정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시장 개방을 하면 할수록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예? 고용도 불안정해질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합니다. 예? 도산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막 증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취약해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에다가 그러니까 목을 매는 경제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이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는 그러니까는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죠. 취약성을. 그게 바로 이제 2000년도, 2001년도에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당시에 그러니까는 김대중 정부의 모피아들이 한 게 뭡니까요?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주택 구입하기. 이 정책을 내놓잖아요. 이현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김대중 정부의 모피아들이 이 당시에 예?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카드 부도 사태들 2003년도 터져가지고 노무현 정권 첫 출범할 때요. 예? 그리고 2021, 23년 동안에 그러니까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과거에 제가 했었잖아요. 예? 카드 사태가 딱 터지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거의 400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 많은 이 가게가 그러니까 이 카드 저걸 갚지 못해가지고 예? 못해가지고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 소비가 더 줄어들게 됐죠. OECD에서 뭐라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진단하면서 뭐라 했냐면 가계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떨어진 이건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수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얘기를 OECD에서 그 당시 진단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이후 이런 충격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뭡니까? 가게한테다가 충격을 전가한 거야. 가게는 만만한 저거였던 거야. 가게가 제일 만만한 거야. 특히 누구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제일 만만한 거야. 네? 이들을 구조조정한다. 이들의 그러니까는 이들의 그러니까 이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든가, 그다음에 고용이 취약해진다든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증가율 뚝 떨어지지. 소비 증가를 봐보세요. 외환위기에 뚝 떨어지잖아. 예? 그러니 경제 생태계가 붕괴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건 데이터입니다. 한국은행의 데이터야.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지. 데이터 기반에. 연준이 맨날 데이터 기반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맨날 강조하듯이 예?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학생들 경제학 원론책에 있는 정도의 그런 개념적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이라고요. 그럼 뭐 어떤 처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건 재정. 일단 외형적으로 그 재정이 어디에 배분돼야 되냐고요.